네, 안녕하세요. 변동성을 기회로 바꾸는 달러 투자 비법 웹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최종원 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춘옥 박사님과 함께 달러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에서 좀 더 나아가 달러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웹세미나를 함께 진행해 주실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박순현 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박순현입니다. 저희가 또 함께 일한 지 나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죠. 이렇게 근거리에서 보니 조금 어색하네요.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잘 리드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아니 본인이 사회자니까요. 잘 리드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번에 이제 홍춘옥 박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님께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아직까지 이제 경기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남아는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등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아직까지도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SC제일은행 최고 투자 전문가이신 순현 부장님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부장님께서 최근 글로벌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홍춘욱 박사님 말에 이제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경제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제 보시면 뭐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보면 지표가 이제 1년 지난해 초부터의 이제 지표 흐름인데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지표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기대 지수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너희들 경기가 좋아질 거니?라고 물어보는 지표인데 이런 지표들이 조금 이제 꺾이니까 실물 경기도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다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재난지원금이 없는 거죠. 이제 없는 건가요? 없으니까 이제 진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하러 가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소비 시장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생산도 아까 말씀하신 생산자 물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물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재료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철광석 가격도 오르고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가 안 나온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 차를 구입을 했거든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새 차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어디 뭐 선루프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 모자르다, 뭐 계기판에 들어가는 부품이 모자라서 좀 기다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인데 뭐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지표들인데 이러한 지표들도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산업 생산 같은 지표는 공장이 돌아가야 좋아지는 건데 부품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뭐 현대자동차도 잠깐 쉬고 그다음에 어제 뭐 뉴스 보더라도 지금 뭐 공급이 모자라서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만 주가가 올라가고 완성차는 사실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용도 빨리 못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산을 못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산을 계속해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사람이 가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면에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신규 취업자 수인데 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거에 이면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기업들은 사람 뽑고 싶어요. 뽑고 싶어요. 사실 기업들은 되게 구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구직에 응하는 구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구직이 활동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안 가는 거네요? 일단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일자리를 찾으러 가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 지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다가 그거보다 더 나은 월급을 주는 그러한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고 아니면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의 형태에 의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좀 마찰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표들이 계속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차이도 좀 크게 나타납니다. 선진국은 사실 경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괜찮다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건데 지난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더 좋아지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부터 영향이 좀 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질 여지가 없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신흥국은 아직 백신을 많이 못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의 경기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지금 이거는 IMF에서 이제 전망한 거잖아요. 예, 전망한 경제 전망치인데 보시면 미국이 하고 유럽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신흥국이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당연히 신흥국에서 이러한 백신이 좀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신흥국 경제 자체가 선진국이 좋아지고 나서 좋아질 수 있는 구조. 선진국이 소비를 하게 되면 신흥국이 생산하는 그러한 이런 경제 가주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소외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주가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돈을 연준이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네, 연준이 너무 많이 풀고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한국은행도 많이 풀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주식시장의 주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비싸다 싸다 할 때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거 대비 거의 10% 이상 비싸진 국면입니다.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앞에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이 빠지면서 좀 덜하긴 하지만 특히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도 사람들이 증시가 이제 못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워하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우리 활동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죠. 사람의 자유를 향한 그 갈망은 이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 보더라도 이 백신을 맞고 이걸 좀 그냥 같이 살자. 코로나로부터 뭐 격리되지 말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라고 이러한 전염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거에 다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변동성은 있겠지만 증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는 5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가 변동성 국면에 놓여 있지만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홍준욱 박사님과 이야기를 통해 국내 경제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 경제 국가다 보니 유식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다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홍춘욱 박사님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소비 시장이 한국의 수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달러라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홍춘욱 박사님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선진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을 걸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흔히 얘기하는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채찍 효과요? 채찍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잘 아시면 채찍을 이렇게 딱 휘두르면 앞에서는 조금만 파동이 있지만 이만큼 가는 그 미드 보셨어요? 스파르타쿠스? 거기서 이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 노예들을 이제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목 스냅만 주면 엄청 세게 맞아요. 맞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런 노예라는 게 아니라 경계 구조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소비 지출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제 미국 소매 판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소비 지출은 미국 가게들에게
물어보는 지표예요. 너 한 달에 얼마 썼니?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고 경기가 네. 좋더라도 밥을 4끼 먹기는 힘들죠. 새끼 먹죠. 네, 3끼 예, 먹죠. 새끼 그리고 먹죠. 내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힘들더라 해도 밥 3끼는 챙겨 먹죠. 꼬박꼬박 챙겨 먹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지출, 가게에게 물어보는 지출 데이터는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아, 변동폭 작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미하네요. 예, 정말. 미미합니다. 근데 그 위에 보이는 녹색 그래프, 이게 소매 판매라는 지표인데 네. 소매 판매는 미국의 유통업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월마트라든지 유통업체. 우리나라처럼 뭐 이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 데다가 음. 너희들 판매량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매일 마트를 가지만 그렇죠. 매일 가요?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예,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모바일로도 예. 혼자 살면 매일 가기 힘든데 팡으로 하나요? 예. 아무튼 이제 자주 마트를 가더라도 네. 내가 벌이가 별로 안 좋거나 내가 잘릴 네. 것 같으면 그냥 뭐 달걀하고 우유하고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사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보너스 받을 것 같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보너스 받았어요. 네. 그럼 게임기도 사고 싶고 그렇죠. 예, TV도 하나 바꾸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유통업체들의 데이터는 훨씬 더 개인 지출이 하는 것보다 변동폭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TV라든지 이러한 이제 좀 큼직한 것들, 승리, 네. 내구재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그렇죠. 매출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줄 수밖에 없죠. 우유 하나 더 파는 거랑 TV TV 하나 하나. 더 파는 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 유통업체들의 판매량도 네.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당연히 다시 공장에 주문을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대 팔린다고 해서 한 대만 주문을 낼까요? 넉넉하게 주문해야죠. 넉넉하게 네, 주문해야죠. 넉넉하게. 그러면 미국의 공장들은 훨씬 더 유통업체들보다 큰 폭으로 지표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생산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 소매 판매고 녹색 그래프가 산업 생산인데 소매 판매가 조금 낮아지면 산업 생산은 훅 낮아집니다. 네,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까지 갈 정도로 살짝만 내려가는 살짝만 내려가도.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주문할 때 TV가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러면 TV를 뭐 한 대씩 주문하는 게 아니라 3대 5대씩 주문하죠. 아니 그 유통업체라니까. 유통업체. 100대 200대씩 주문하겠죠. 그렇죠. 본인 집에 놓고 쓰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마트에 진열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100대 200대를 쓰겠죠. 그럼 네. 변동폭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TV나 이런 가전제품들을 미국에서만 만드나요? 아니죠. 부품들은 또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예. 우리 디스플레이는 다 한국에서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한국에서 만들어요. 오. 그러면 공장들은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 있는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의 네. TV 만드는 공장이다. 네.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한국의 그 재료를 네. 그 중간재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TV를 내가 100대 만들 것만 주문할까요? 더 주문하겠죠. 더 주문하겠죠. 넉넉하게 주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의 판매량은 미국의 산업 생산 대비해서 더 큰 폭의 변동폭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산업 생산이 이제 파란색 그래프고 녹색 그래프가 한국 수출이거든요. 네. 미국의 산업 생산이 조금 낮아지면 한국 수출은 급격하게 낮아지네요. 급격하게 낮아지고 좋아지면 확 올라가네요. 확 올라가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요즘 많이 팔리고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글로벌 경기에 어떤 민감한 글로벌 경기에 되게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경기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소비가 좋아진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수출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주식이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서 한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아지겠네. 그렇죠. 예, 라고 생각을 할 거고 한국의 기업 매출이라든지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화를 매도하고 네. 달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코스피 시장하고 네. 미국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환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예.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진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환율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의 매출이 안 좋을 거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장님, 네. 지금 이 미국의 어떤 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수출까지 이어진 이 채찍 효과 예.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변동성이 좀 더 높다.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달러를 통해 이러한 하락 국면에서 어떤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기사나 뉴스를 보면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렇죠. 너무 신고점을 막 너무 경신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필요 없는 뉴스입니다. 매일 신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뉴스를 그래요? 떠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제가 직접 달러를 안 하고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이런 다른 주요국 통화에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맞는 말인데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달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코스피의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의 어떤 네. 정도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예. 보여줬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왜 유로화나 이런 다른 환율이 아니라 달러야만 하냐? 예. 왜냐하면 달러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특히 미국이라는 시장이 가장 전 세계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로 활용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이제 달러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뉴욕 증시가 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단순히 코스피와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의 해지 수단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예. 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살짝 사실 말만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예. 일단 앞에 보이는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건 지금 MSCI 전 세계 지수예요. MSCI 네. 전 세계 지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거의 60%죠. 거의 절반 이상이 되네요. 절반입니다. 예. 미국 증시가 그만큼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입니다. 굉장히 작네요. 원래 제가 한 5년 전만 보더라도 2%였거든요. 2%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신고점을 경신.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상한 건 그거예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 네. 어떻게 미국의 주시장이 한국의 주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냐는 거죠. 그렇네요. 네. GDP 성장률은 한국이 항상 대부분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달러로 바꿨을 때 이점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미국이 네. 한국보다 더 나은지. 더 나은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먼저 보시는 차트는 기업들 S&P 500의 S&P 500이 뭔지 아시죠? 미국 주요 증시죠. 예. 가장 큰. 가장 큰 500개 기업들의 네. 이익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 한 7.3%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연에 7.3%씩 이익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안 변하고 이익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7.3%씩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피는요.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 5%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10년간의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좀 어렵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녹색 그래프 한국 시장의 이 순이익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크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딱 보이네요. 아까 채찍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 채점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미국의 경기에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경기 사이클에 많이 연동을 받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좀 소비 중심의 시장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혁신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성장하는 게 한국 시장 대비해서 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많이 주고 있어서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7.3%인데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10%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 이익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네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익 성장률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익이 변동폭이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성장률은 높은데 더 안정적이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사실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인지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애플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애플 좋죠. 뭐 쓰세요? 애플 거 씁니다. 갤럭시 쓰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애플 거 쓰거든요. 저도요. 애플 거 쓰세요? 그러니까 애플을 보더라도 지금 앞에 보시는 그래프인 것처럼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팔리는 양은 45%밖에 안 되고요.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팔리는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 하면은 그냥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됐지만 결국 장사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 글로벌리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장사를 한다. 그리고 전 세계로 장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경제적 해자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단 규모 경제가 있고요. 내가 남들보다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많이 번 돈으로 해서 훨씬 더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해서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애플이군요. 대표적인 애플이고요. 사실 나이키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이키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평범한 신발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평범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냥 운동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나이키의 뭐 가장 큰 장점이 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예쁜 디자인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나이키라는 기업의 큰 장점이 뭐냐면 어떤 기업들보다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다는 게 나이키의 장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업체들, 공장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 다 있죠. 근데 대리님이 그 기업에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딱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면 나이키가 만드는 가격보다 5배 이상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만큼 나이키는 전 세계로 하여금 다 분산을 시켜서 공급망을 통해서 되게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높은 브랜드 가치로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38%밖에 안 팔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고요. 보잉은 뭐 미국에서 많이 팔리긴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여객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에어버스하고 보잉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 상대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거를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투자하는 거고 전 세계 경제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을 고른다면 세계가 그러니까 글로벌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가져야 된다.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야 그냥 달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 주식시장에 해치 효과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더 높은 성장성이 있는 자산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하죠. 어떻게 바꾸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요? 너무 짠 것 같은데. 아니죠. 이제 앞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냥 대표적인 상품을 갖고 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ETF 2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펀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스파이라고 돼 있죠. 스파이. 이 스파이가 그 스파이는 아닙니다. 스파이는 이제 S&P 500을 추정하는 미국의 ETF고요. QQQ는 나스닥 100지수를 추정하는 ETF고 이제 AB 미국 그로스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파는 여객펀드인데 보시면
이게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네네. 달러 원 환율을 감안한 수익률인 거죠. 아, 네. 보시면 달러 원 환율이 계속 회색 그래프처럼 변동폭이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계속 이 달러는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니까 환율과 상관없이 가치가 어떻게 되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투자를 해야 돼. 어떤 종목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렵죠. 차라리 내가 미국 시장을 사겠어.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잘 종목을 고르는 매니저의 펀드를 사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앞에 본 그래프에 이제 상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네. 이제 스파이는 이제 SPDR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ETF고요. 이게 약간 거미 모양이죠. 네. 네, 진짜 별명이 스파이더입니다. 스파이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스파이더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옆에 큐큐큐는 인베스코라는 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이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앱이 미국 성장 포트폴리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라이언 버스팅에서 만드는 건데요. 탑10 종목을 보시면 그냥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진짜 유명한 기업들만 들어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장님, 그러면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지 수단이 되고 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ETF나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역의 펀드. 역의 펀드. 예. 근데 이제 고수익 말고 예.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이제 중요시하는 투자자분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안정적이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채권이 떠오르는데 예.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러시아 이런 몇몇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 네. 정말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를 보고 이야기하면 그 네. 매력도를 먼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앞에 보시는 차트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금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AA 마이너스 이거 우리나라 시평사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죠. AA 마이너스 회사채의 금리를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인데요. 2%가 안 되죠. 예,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AA 마이너스 등급의 회사채보다 훨씬 더 신용의 질이 좋은 미국의 투자 등급 채권들. 네. 예, 이런 채권들은 뭐 우리가 아는 뭐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이런 은행들의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좋은 기업들의 채권들인데요. 네. 예, 그런 채권들만 보더라도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높이 주네요. 예. 금리가. 그다음에 아시아로 크레딧 채권,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아시아 채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이 예. 원화로도 채권을 발행하지만 달러도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거의 4% 정도 나옵니다. 지수로 보면. 그리고 미국의 하이드 채권. 미국의 하이드 채권하면 고금리 채권이고 등급이 낮은 채권이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드 아시죠? 예. 미국 자동차 회사. 예. 포드도 하이드 채권입니다. 포드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 정도의 등급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에요. 우량한 채권들, 생각보다 우량한 채권인데 이러한 채권들도 4% 가까이 줍니다. 그리고 신흥국들,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 네. 여기 보시면 신흥시장 US 달러 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채권들도 한 4% 가까이 채권을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네. 채권 투자를 하면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 아니면 이러한 발행 주체들의 신용 상태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되게 낮거든요. 그렇죠. 아까 네. 포드만 들어도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망할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네. 근데 망할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가격이 중간에 변하더라도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네, 시스템이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을 활용해서 한국 주식에 대한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 수익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쌓아나간다. 예. 다음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하이드 채권, 그 다음에
신흥시장 US 달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 펀드입니다. 네. 파란색 그래프는 그냥 일반 기준가고요. 이 역의 펀드,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펀드를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이 이 녹색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회색의 이제 그래프가 원달러 환율인데 보시면 기준가가 파란색이 떨어질 때 이 원달러 환율이 네.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락폭을 막아주죠. 예, 어느 정도 맞아요. 일정 좀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이 채권 안에 이 펀드 안에 있는 채권들이 기본적으로 한 4에서 5% 금리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계속 쌓여서 그 인컴 수익이 계속 쌓여서 기준가는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네. 수익을 좀 낮추고 내가 좀 편안하게 달러 자산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내가 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중간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묵혀두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달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 특히 ETF보다는 역의 펀드 쪽에 많이 있는데 이런 역의 펀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자산이 좀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뿐만 아니라 고배당주라든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고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피델리티에서 나온 뭐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같은 펀드는 네. 좀 더 주식에 한 30% 이하로 투자하고 뭐 EM 채권이라든지 하이드 채권, 투자 등급 채권, 뭐 정부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 리츠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연 4에서 5%의 수익을 계속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하신다면 달러로 뭐 멀티에셋 펀드라든지 아니면 해외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변동성도 낮추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선택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 구간에 있을 때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다 이제 넘어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컴 수익을 이제 쌓아가면서 보시는 게 옳다. 예, 맞습니다. 그럼 부장님, 예. 이제 오랜 시간 부장님이 투자 경험을 많이 업무를 해오시잖아요. 예. 그 와중에 고객분들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마무리가 되네요. 아니죠. 그래도 얼핏 시계를 보니까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네, 달러라고 얘기했을 때, 달러 자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환투기에 생각하십니다. 근데 달러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을 해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도구. 되게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물어보죠. 언제 위험이 올 줄 알아? 언제 환율이 올 줄 알아? 그런 걸 이벤트를 막 예상을 해가지고 막 달러를 사고 싶어 하세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랄프 웬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런 계량으로 이제 통계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통계로. 네, 약간 이런 퀀트 이런 걸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퀀트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통계를 통해서 언제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거의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하지 말라.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주가,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예측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막 몰빵해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달러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좀 더 위험이 닥쳤을 때, 나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닥쳤을 때 포트폴리오를 좀 더 풍성하게 꾸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마지막까지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1부, 2부 달러를 통한 이제 투자 웹세미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달러 투자에 대해 막막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좀 용기를 얻고 달러 투자에 대한 어떤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욱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인사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